집이란 응당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항구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당신이 40년을 머물던 침대마저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효도와 존엄, 그리고 안방을 둘러싼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하러 집에 오면서 내건 첫 번째 조건이 시어머니인 당신더러 안방을 비우라는 것이었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돌아온 것이 이해가 아니라 사돈과 아들의 이중 압박이었다면요. 그들은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귀한 손주를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정을 가장한 약탈이라는 것을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과연 그는 계속 참는 것을 택할까요? 아니면 반격을 시작할까요? 혈육의 정마저 가격표가 붙고 효도가 거래 조건이 되어버린 시대. 평범해 보이는 한 노모가 어떤 지혜와 배짱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 본성의 줄다리기입니다. 믿으십시오. 안방에서 벌어진 이 전쟁, 그 결말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68입니다. 동네 이웃들은 저를 그냥 순자씨 혹은 순자할매라고 부르곤 하죠. 제 남편 박영식 씨는 법 없이도 살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단독주택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꼬박 40년이 넘는 세월이었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으리으리한 강남 아파트는 아닙니다. 2층짜리 붉은 벽돌집, 모서리 타일은 조금 깨져나갔고 도끼다시 바닥에는 세월이 깎아내지 못한 얼룩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 구석, 남편이 젊은 날 직접 심은 감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열려 꿀처럼 달콤한 맛을 내줍니다. 우리에게 이 집은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마다 우리 부부의 반평생 땀방울과 추억이 스며든 분신과도 같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효자입니다. 다만 귀가 좀 얇은 게 흠이라면 흠이죠. 민호는 며느리 지우와 결혼한 뒤 차로 30분 거리의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분가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세련된 사람입니다. 도심의 대기업에 다니고 외모도 출중하고 말씨도 상냥합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 속에는 언제나 묘하게 잡히지 않는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끔 민호와 함께 본가에 와서 밥을 먹을 때면 제가 만든 갈비찜을 보며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칭찬하지만 돌아서면 물티슈로 식탁과 자신의 손가락을 꼼꼼히 닦아내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호와 딸 지윤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옛날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며느리는 듣는 척하지만 시선은 늘 최신형 스마트폰을 향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40년 된 이 낡은 주택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스템 에어컨도 없고 건식 욕실도 아니고 번듯한 드레스룸조차 없는 이곳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알게 될 거라고요. 집이란 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흐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소박한 바람은 제 나이 68이 되던 해 드디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앞 불이 켜진 지 10여 시간 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영식 씨, 아들 민호,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딸 지윤이까지 우리 모두의 심장은 허공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이윽고 간호사가 쭈글쭈글한 갓난아기를 안고 나와 최지우 산모님 보호자분 하고 외쳤을 때 우리는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3.2kg,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 저는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입에서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무뚝뚝한 70살의 영식 씨도 눈시울이 토끼처럼 붉어져서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뺨을 만져보려다
차마 닿지도 못하고 거두더군요. 우리의 금쪽 같은 손주 박도윤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왔습니다. 그날 오후 안사돈 강혜숙 여사와 박가사돈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사돈은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에 제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깐깐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군요. 아직 마취 기운에 잠든 지우와 손주 도윤이를 보고 난 후 안사돈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를 따로 불러내더니 대뜸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얼굴 가득 근심을 드리웠습니다. 요새 물가 아시죠? 원래는 지우를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려한 조리원 사진들과 빼곡한 가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핑 돌 만큼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민호랑 지우, 젊은 애들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 대출금에 차알부금에 이제 도윤이까지 생겼으니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희 집 사업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큰 도움 주기가 어렵고 몇 마디 말로 그녀는 경제적 부담을 말끔히 털어버렸습니다. 속으로 계산이 참 빠르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손주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내 손으로 직접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섭섭함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저는 즉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깝죠. 지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제가 책임지고 지우랑 도윤이 둘 다 건강하고 포동포동하게 돌볼게요. 옆에 있던 영식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집만 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사돈이 기다렸던 건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제가 어디 가서 최상급 토종닭을 살지, 한약방에 가서 잉어즙을 내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사돈이 목을 가다듬더니 무심한 듯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기왕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으니 환경은 최고로 해줘야죠.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치고 아들 민호에게 꽂혔습니다. 지우 몸조리랑 도윤이 건강을 위해서 사부인 댁 안방, 거기를 좀 비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사돈은 우리의 당황스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모는 소음에 예민하잖아요. 햇볕도 잘 들어야 하고 사부인 댁 안방이 제일 넓고 채광도 좋죠. 듣자 하니 화장실도 딸려 있다면서요. 지우 몸도 허한데 거기서 쉬는 게 딱이죠. 두 분은 건너방 쓰시면 되잖아요. 어르신들 좁은 방 쓰는 게 아늑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이게 다 우리 금쪽 같은 도윤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손주가 불편한 환경에서 크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 말은 마치 얼음물을 정수리에 붓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돈 절약이라는 미끼를 던져 우리가 덥석 물게 하고 그 다음 너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우리가 40년을 지켜온 안방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이건 염치 없는 부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들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저를 봤다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아내를 봤다가 입만 벙긋거릴 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만실 밖에서의 모든 기쁨이 소리 없는 따귀가 되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영식 씨의 주름진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사돈을 깊이 응시하더니 못난 아들을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구부정한 그러나 단호한 뒷모습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영식 씨는 며칠 동안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차만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남편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저는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 안방은 우리가 결혼할 때 손수 도배하고 꾸민 방입니다. 벽에는 민호와 지윤이 어릴 적 흑백 사진이 걸려 있고 장롱 깊숙한 곳에는 제 혼수 이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2인용 침대에서 40년을 잤습니다. 매트리스 한쪽이 제 몸에 맞춰 살짝 꺼져 있을 만큼. 그 방의 모든 물건에는 박영식과 김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손으로 그 물건들을 짐짝처럼 싸서 북향의 좁고 어두운 건너방으로 옮겨야 한다니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민호가 짐을 옮기러 왔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딱 한 달 만이에요. 지우 조리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할게요.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느냐? 이 어미가 너희 누나 지윤이 뱃속에 넣고 만삭의 몸으로 천방지축인 너 업어 키울 때 난 산후조리 하루도 제대로 못 해봤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죄인처럼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나 봅니다. 녀석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겠죠. 야무진 마누라에 더 야무진 장모 등살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저는 묵묵히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느티나무 액자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멈칫했습니다. 젊은 날 저와 영식 씨가 찍은 흑백 사진, 그 액자 뒤에는 저와 남편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액자를 이삿짐 박스가 아닌 제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짐 상자를 건너방으로 옮긴 다음 날 지우가 퇴원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민호가 먼저 내려 뒷문을 조심스레 열자 안사돈이 지우를 마치 상전 모시듯 부축해 내렸습니다. 지우는 두꺼운 패딩에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다가가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티 안 나게 몸을 피하더군요. 어머니, 마스크 너머로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차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밀었던 제 손은 민망하게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가로질러 이제는 제 방이 아닌 안방으로 거침없이 직진했습니다. 안사돈은 방문을 열고 휘이 둘러보더니 민호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네. 박서방, 얼른 우리가 산 물건들 들여놔. 곧이어 상자, 또 상자가 안방으로 날려 들어갔습니다. 최신형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분유 제조기, 심지어 고가의 공기청정기까지. 새 플라스틱 냄새를 풍기는 그 최신식 물건들은 세월의 때가 묻은 우리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내 영토였던 곳에 그들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곰국을 끓여 바치고 보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꼬투리를 잡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잉어즙은 너무 비려서 산모가 토하겠어요. 삼계탕에 기름 뜬 것 좀 봐. 지우 살찐다고 기겁해요. 그녀는 급기야 밖에서 비싼 출장 산후조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매일매일 배달 오토바이가 대문 앞에 섰고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신의 며느리 산후조리 유난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이 없으면 배달을 시키냐는 비아냥 같았죠. 육아 방식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피부를 위해 삶아 빤 천기저귀를 고집했지만 안사도는 대형마트에서 사온 종이 기저귀 팩을 들이밀었습니다. 사부인, 요새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천기저귀를 써요. 이게 위생적이고 편해요. 쓰고 버리면 그만인걸. 늙은 몸으로 빨래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말은 저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제 정성을 미개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본인만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개모임 친구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혜수가, 여기가 사돈댁이야? 좀 아담하네? 그러면 안사도는 웃으며 대꾸합니다. 옛날 집이 실속 있잖아. 저기 안방 좀 봐. 내가 지우스라고 사돈 어른들한테 특별히 비워달라고 했어. 안 그러면 애랑 산모가 어떻게 지내겠어. 그들은 내 집에서 내가 끓인 차를 마시고 내가 깎은 과일을 먹으며 내 집과 내 살림살이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니 하녀처럼 옆에서 찬물을 리필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빈 그릇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안사돈이 제 화장대에 남아있던 오래된 자개 보석함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촌스럽지. 먼지 쌓인 것 좀 봐라. 이따가 박서방 시켜서 치우라고 해야겠어.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개함은 친정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쟁반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그 자개함은 신경 끄시죠. 낡은 물건이라 돈은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어머니 추억입니다. 요즘 물건들처럼 쓰다 실증나면 갖다 버리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민망해했고 안사돈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건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들 앞에서 장모님 무안하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다 지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지우를 위해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남의 집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거냐? 남의 추억을 함부로 치워도 되는 거야? 민호야, 너 똑똑히 알아둬라. 이 집 등기부 등본 소유주, 내 아버지 박영식이다. 그 사람들은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야. 아휴, 엄마 그만하세요 좀.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 난처해하는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서 니처랑 장모한테 전해라. 이번 달은 내가 참는다. 하지만 딱 한 달 뒤 산후조리 끝나는 날 이 안방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짐 싸서 다 나가라고 해. 방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기대서야 제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먼저 칼을 뽑지 않으면 뼈까지 발라먹힐 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괴상해졌습니다. 안사도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경멸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오늘은 지우 씻을 물이라며 프랑스산 생수를 사오라 시키고 내일은 입맛 없다며 특급 호텔 애프터눈 티세트를 배달시켰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값은 고스란히 민호와 지우의 몫이었지만 안사도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 굴었습니다. 봤지? 내 딸은 이런 대접 받아야 해. 너희 박씨 집안이 못해주니 내가 가르치는 거야. 영식 씨는 이 모든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 만나서 바둑이나 한 판 두고 온다 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부부로 산 지 수십 년,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는 도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도윤이의 100일. 아니, 요즘은 100일 잔치 대신 한 달 뒤에 가족끼리 식사한다죠. 그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지우의 비명과 함께 도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자를 던져두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사색이 되어 아이를 안고 있고 안사도는 물티슈로 아이 얼굴을 벅벅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얼굴과 목에 붉은 발진이 돋아 있었고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냐고요? 사부인, 직접 보세요. 사부인이 저지른 짓이잖아요. 그녀가 협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오후에 끓여다 놓은 돼지족탕이었습니다. 젖 잘 도는 데는 최고라 하여 정성껏 고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우 알레르기 체질이라 기름진 거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억지로 이런 걸 먹이니 애가 젖먹고 탈이 나죠. 지우도 원망스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분명 식탁에 두면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해두었던 탕입니다. 그런데 강요라뇨. 난 억지로 먹인 적 없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사부인, 솔직히 말해요. 며느리 편하게 조리하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거죠. 질투나서 일부러 우리 손주 해코지한 거죠. 안사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말 다 했어요. 저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도윤이 할미요. 내 피부치한테 해코지를 왜 해요? 누가 알아요? 그 속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영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안방, 악다구니를 쓰는 안사돈. 영식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우에게서 오는 도윤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이자 신기하게도 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영식 씨가 고개를 들어 안사돈과 지우, 그리고 저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만, 딱 두 글자. 하지만 그 무게감에 안사돈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민호야, 애 데리고 병원 가라. 영식 씨의 말에 얼이 빠져 있던 민호가 허둥지둥 차키를 챙겼습니다. 지우와 안사돈도 헐레벌떡 뒤따라 나갔습니다. 다시 집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 달간의 서름, 모멸감, 억울함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영식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임자, 울지 마. 이 빚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날 밤 영식 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앉혔습니다. 그는 제가 챙겨뒀던 낡은 액자 뒤편을 뜯어냈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누런, 서류 봉투, 그리고 묵직한 금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영식 씨, 이건 젊은 시절 영식 씨가 중동 건설붐을 타고 사우디에 가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모은 금괴, 그리고 이 집의 최초 권리증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르게 정말 집안이 무너질 위기가 오면 쓰자고 숨겨둔 비상금이었죠. 영식 씨가 권리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기억나? 우리 이 집 샀을 때 내가 그랬지. 여기가 우리 박씨 집안의 뿌리라고. 뿌리가 든든해야 가지가 뻗는 법인데 이제 누군가 우리 뿌리를 뽑으려 드는구나.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나도 그동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가 낡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친구 녀석 통해서 주식 좀 굴려서 재미 좀 봤어. 원래는 나중에 민호랑 지윤이 반반씩 나눠주려 했는데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인가? 나 박영식일세. 그래, 결심 섰어.
내일 집으로 좀 와주게.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네. 전화를 끄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황금 열쇠가 잠그는 건 금고가 아니야. 사람 마음을 잠그는 거지. 내일 저 사람들에게 이 열쇠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겠어. 병원에 다녀온 도윤이는 단순한 태열 신생아 습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돼지족탕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의사의 말에 안사도는 입을 다물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도윤이의 출생 기념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금박이 박힌 청첩장을 수십 장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집안 첫 외손주인데 폼나게 해야죠. 박서방기 살려주려는 거예요. 정작 친가인 우리에게는 청첩장 몇 장 쥐어주며 친척 몇 분만 부르세요. 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때 지방에 살던 딸 지윤이와 사위 상우가 올라왔습니다. 지윤이는 좁은 건너방에 구겨져 지내는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지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 엄마 아빠 쫓겨나 살고 있다고 귀띔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랑 아빠가 호구야. 왜 이러고 살아? 지윤이는 분통을 터뜨렸고 점잖은 사위 상우도 얼굴을 찌푸리며 장인어른,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제외한 우리 네 식구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영식 씨가 계획을 말하고 숨겨둔 금괴 상자를 꺼내자 지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 나 찬성해. 이건 집 문제가 아니야. 사람 도리의 문제야. 저쪽에서 우리를 물러보는데 본때를 보여줘야지. 든든한 딸과 사위가 곁에 있으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파티 당일. 지윤이와 상우는 휴가까지 내고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하객들은 옷을 빼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배정되었습니다. 안사돈과 지우는 지윤이를 보고 멈칫했지만 짐짓 우아한 척 눈인사만 건넸습니다. 지윤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 인사를 받아쳤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안사돈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지우가 한 달 동안 몸조리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그녀가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돈어른들 지우 편하라고 안방까지 내주시고 참 감사하죠. 하객들이 예의상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박씨네 주택이랑 우리 사업체 다 도윤이한테 물려주고 애들 잘 사는 거 보는 거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을 이미 손주 실질적으로는 자기 딸과 사위 몫으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사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테이블볼을 꽉 쥐었습니다. 영식 씨가 제 손등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 도윤이의 할아버님, 박영식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안사돈과 지우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저 촌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겠어 하는 표정이었죠. 영식 씨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집은 참 시끄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손주 위한다고 애를 많이 썼죠. 우리 부부가 40년 깔고 잔 안방까지 내달라고 할 정도로요. 안방이라는 단어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부부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젊은 날 사우디 가서 모래바람 맞으며 번 돈으로 지은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쌈짓돈 조금. 그는 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조명 아래 금괴들이 번쩍 빛을 발했습니다. 헉,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안사돈과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탐욕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 달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집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유산은 황금이 아니라 효와 예의라는 것을요. 그의 눈빛이 안사돈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아내 김순자가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사돈은 낯빛이 흑빛이 되었고 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만이 무슨 일인지 몰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본 유언은 박영식, 김순자님의 의뢰로 작성되었으며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1조 부동산의 상속 박영식, 김순자 명의의 서울 소재 단독주택 및 대지 일체는 두 분의 사후 장녀 박지윤님에게 단독 상속한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안사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영식 씨, 노망 나셨어요. 출가 외인 딸한테 집을 줘요. 내 사위 민호는요. 우리 도윤이는 걔가 장손인데. 민호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원 설명. 장녀 박지윤은 오랜 기간 부모를 공경하고 특히 부모가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당하여 존엄이 훼손되었을 때 유일하게 부모를 보호하였다. 따라서 위임이는 장녀만이 이 집의 가치를 계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부당한 대우, 존엄 훼손, 이 단어들이 안사돈과 지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제2조 동산 및 금융자산, 현금, 주식, 금괴를 포함한 모든 동산은 가족 신탁기금으로 예치하며 유일한 수혜자는 손자 박도윤으로 지정한다. 안사돈과 지우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돈은 우리 거야.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단, 신탁기금의 운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첫째, 기금관리위원회는 본 변호사와 장녀, 박지윤이 공동으로 맡으며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둘째, 수혜자 박도윤은 성인이 된 후 조부모와 부모에게 효를 다했는지 검증받은 뒤에야 자산을 단계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변호사가 민호와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민호와 최지우가 위임인 부모, 생전의 불효, 유기, 폭언하거나 신탁 자산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 수혜자 박도윤의 권리는 즉시 박탈되며 모든 자산은 아동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집은 딸에게, 돈은 꽁꽁 묶어두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효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선언. 며느리와 사돈이 아들을 조종해 돈을 빼낼 구멍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으악,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람 피를 말려라. 너희가 사람이야. 내 딸 인생 망칠 작정이야. 지우는 의자에 널브러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이었습니다. 민호는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 당당한 아버지와 곁에서 지지해주는 누나, 그리고 미쳐 날뛰는 장모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뒤늦은 후회가 차올랐습니다. 영식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유원장, 지금 효력이 있지만 바꿀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가 아들 민호를 응시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그 안에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 처랑 같이 내 앞에 와서 지난 한 달간 너희가 한 짓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라. 그렇게 하면 넌 여전히 내 아들 박민호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좌중을 향해 단호하게 맺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너희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판결이 될 것이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당당하게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딸 지훈이와 사위가 양옆을 호위하고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가자. 집에. 저는 끄덕이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이번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안사돈의 악담도 지우의 통곡 소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들 6과의 사이에 생긴 이 깊은 금이 다시 메워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파티는 사돈 내의 허영심을 박살내고 우리 집안의 치부를 드러낸 대지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윤이가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었습니다. 거실에 널려있던 젖병이니 기저귀니 하는 것들이 치워지자 집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 씨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윤아, 상우 서방, 고맙다. 너희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들 기죽어서 말도 못했을 거다. 아유, 아버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민호가. 지윤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빈손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와라. 영식 씨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병신입니다. 마누라 눈치 보느라 시끄러운 거 싫어서 부모님 쫓겨나는 거 보고만 있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녀석이 자기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가 놀라 말리려는데 영식 씨가 제지했습니다. 일어나. 영식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니야. 너 자신이야.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남자가 허리가 꼿꼿해야지 어디서 흐물거려. 민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 오늘 뺐습니다. 지우는 친정 갔습니다. 장모님이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밉긴 해도 이혼까지 가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식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묻겠다. 너 오늘 여기 온 거 진짜 뉘우쳐서 온 거냐? 아니면 유원장 때문에 돈 끊길까봐 온 거냐?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돈 생각.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열나면 아버지가 업고 뛰던 거. 엄마가 등록금 번다고 부업하던 거. 제가 그걸 다 잊고 살았습니다. 영식 씨가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가져가라. 너 주는 거 아니다. 도윤이 분유값이다. 어른들 싸움에 애가 굶으면 안 되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유원장은 안 고친다. 널 벌주려는 게 아니야. 널 지키려는 거야. 부모 돈 믿고 사는 놈은 평생 어린애다. 이 집을 지키는 건 벽돌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다. 네가 그 도리를 깨우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민호는 봉투를 쥐고 깊이 허리 숙여 절했습니다. 돌아가는 녀석의 등이 올 때보다는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민호는 지우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고
주말에는 도윤이를 데려와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안사도는 몇 번 더 난리를 쳤지만 민호가 단호하게 나오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혼녀 딱지가 붙는 건 싫었는지 지우도 조금씩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직 우리와 며느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주말마다 와서 망가진 담벼락을 고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어느 주말 오후 마당 평상에 앉아 영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봐라, 저게 사람 사는 집이지. 마당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도윤이와 그 뒤를 지키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지켜야 할 선이며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양심입니다. 그 금괴와 유언장은 이제 지윤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잡는 무거운 빗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방을 되찾기 위해 한 달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너무 독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효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희생 위에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